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구속 원칙에 대해서 같이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가? 자기구속 원칙.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것이 재량행위 영역이어야 된다. 재량권 행사에 대한 문제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종의 사안에서, 그렇죠? 동종의 사안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어떠한 차별이 발생했어야 되고, 네 번째,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존재했어야 된다. 선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에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기 때문에, 이거죠. 자기구속원칙, 스스로 구속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구속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중에서, 적법성의 한계라는 게 있었죠. 적법성의 한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앞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선례, 이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위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죠. 위법한 경우. 만약 선례가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 앞에 평등은 없다라는 것이죠.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그래서 나에게도 위법하게 행위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같은 문제를 우리 신뢰보호원칙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서 도출된 것이냐? 얘는 평등원칙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평등원칙의 일종으로서,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구속원칙과의 차이점이 바로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여기 선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면은 이때는 평등원칙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자기구속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차별 방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자기구속원칙이다. 객관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신뢰보호원칙은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법한 선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위법적 법을 불문하고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도 그와 같은 선례대로 행동해 줄 것을 나는 신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거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요.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과 관련하여 언동이라고 하게 되면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청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누구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래서 반드시 행정청의 언동일 필요는 없고 소속 공무원의 언동 역시도 국민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갖고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이 아닌 것이고 그 처리 이익을 어떤 처리 행위가 있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처리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다.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즉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뭐죠? 귀책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문제와 보호 가치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반비례하는 것이죠. 귀책 사유라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우리가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뢰보호원칙.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러 번 이야기되는데 어떤 거 얘기했었어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였습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그쵸?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불문법입니다. 하나님의 불문법, 하나님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평신자조차도 아닌 목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에, 완전히 응징을 해버리죠. 그쵸? 공의의 하나님이셨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실해서 결국은 사망토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문법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었어요. 이랬을 때, 첫 번째, 비라는 것은요, 비례원칙이었었죠. 비례원칙. 제일 중요한 거에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평등원칙, 우리 방금 얘기한 거. 그 다음 이게 바로 신뢰보호원칙이고 우리 방금 이야기한 자기구속원칙. 그 다음에 목적 위반과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 원칙 앞에서 배웠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요 신뢰부 원칙,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신뢰부 원칙에 대한 판례가, 당연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 독일에 있었겠죠? 그죠? 독일의 미망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망인 사건. 이 미망인 사건이 세계 최초의 신뢰부 원칙에 대한 판례였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미망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미망인 갑에게 서베를린으로 만약에 이주해 오면 말이에요. 이주해 오면 미망인 보조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베를린에서 어디로? 서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주하면 뭘 주겠다? 미망인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행정 지도를. 이렇게 행정 지도 역시도, 우리가 행정 지도라는 것은 어떠한 권고나 조언 행위입니다. 권고나 조언 행위. 이건 처분은 아니에요. 비권력적인 행위예요. 처분이 아니지만 이 역시도 행정기관의 언동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관계 공무원이 1년 뒤에 보니까 이 미망인 갑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금 지급 그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준 보조금은 잘못 나간 것이다. 이러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돌려달라. 반환을 요구를 했어요.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가 하면서 이제 소송으로 다퉜는데,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환을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요, 이미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깨겠죠? 반환을 시켜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인정된다? 연금 청구권까지 인정된다. 이후에도 계속 줘야 된다라고 해서 연금 청구권까지 인정된다. 이럼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신뢰 보호칙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법률 적합성 원칙만이 유일한 법치주의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알기 쉬운 행정법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군주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법치주의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법률 적합성 원칙과, 그죠? 법률 적합성 원칙과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원칙, 법적 안정성 원칙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적합성 원칙만이 유일한 척도일 수는 없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시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이론적 근거라고 해서 신의 직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2조 1항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과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과 뭐 사실상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그죠? 난 너를 신뢰해. 뭐 이런 것과, 그죠? 나는 너가 신의를 지켜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과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별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민법 2조 1항에 있는 신의 성실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법률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 권리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직설. 신의 직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사법 규정이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규정이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기술적 규정이나 이와 같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법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진화 발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내용들은 사법 규정이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유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못 되는 바는 아니에요. 못 되는 바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신뢰보호 원칙에 노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은 뭐냐? 법률적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률적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법률적 권리냐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원리냐 이런 부분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 거죠.
이걸 만약 법률적 원리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법률이 신뢰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법률은 성문법이고 이것은 분명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문법이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반이다.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법적 안정성설 있죠. 법적 안정성설. 이거는 이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된 게 바로 법적 안정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바로 신뢰부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법률적 권리라고 썼네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불문법이 되는 것이죠. 얘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의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 종래 판례에는 신의칙설의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은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신뢰보호라는 문제는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다라고 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 보느냐,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요청되는 바이다. 법적 안정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판례가 법적 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라고 해서 헌재 역시도 법적 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적 합성 원칙 이것만 갖고는 이것이 유일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적 안정성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 원칙이 도출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는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 변리사 시험 있죠. 그죠? 변리사 시험.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됐었냐면, 최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1차 시험에 있어서 상대평가제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1차 시험과 관련돼서 객관식이죠. 상대평가로 시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절대평가제가. 그럼 여러분들 상대평가로 시험을 볼 때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을 볼 때 어떤 경우에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구나.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목별로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고 꽝만 나오지 않으면 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시험 준비를 했는데 요게 언제 시험 실시 2개월 전에 2월 전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요게도 다시 재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재개정이 되면서 상대평가제로 다시 바뀌어버렸다 이거야.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점수를 과목당 40점, 평균 60점이 넘고 나서도 결국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떨어진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388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388명이 불합격 팔자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죠?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이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구제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 절대평가제로 개정된 시행령을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딱 여기서 이기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뭘 했냐면, 돈도 받고 싶은 거야. 그죠? 나 충격이 좀 있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이제 손해배상을 배우게 되면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 요건은 7개가 있어요. 7개가. 우리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간단히 봤었죠?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여야 되고, 직무행위여야 되며, 그것이 집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여야 되고, 고의나 과실, 이거예요.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 그다음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위법한 행위하고 손해 사이에 원인 결과관계,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위법한 행위가 맞습니까? 그렇죠. 예,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왔던 거죠. 예, 취소의 소송물은 위법성 존부라고 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위법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예, 행정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법률이나 또는 이와 같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말했다? 예,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어쨌든 예, 취소 판결이 나왔다.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 신뢰보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예, 관련된 판례를 제가 간단히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예, 변리사법 시행령 말하는 거죠.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예,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거죠.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즉 다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그 공익상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병과 규정을 두는 등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병과 규정을 두어서 예, 이번에는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부터 상대평가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법 이와 같이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 이거죠.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예, 지금 이런 상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입법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미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완성된 상태 여기다가 개정법령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완성된 법률관계에 소급표를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될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원칙, 소급적용 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진정소급 적용의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절대평가제로 실시를 해서 얘네들이 이미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나서 합격한 친구들한테 이미 뭐예요? 법률관계가 완성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개정법을 적용시켜서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예, 이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합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시험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진정소급 입법과 부진정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국민은 구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을 겁니다. 구법이 바로 뭐냐? 절대평가제죠. 이 구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신뢰 이익이라는 것과 그다음 개정을 하는 그 공익과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익 형량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의 신뢰 보호의 필요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진정소급 적용의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판례가 신뢰보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신뢰보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이 사람들의 불합격된 신뢰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다시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목적이 있겠죠. 종합적으로 뭐하라고?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절대평가제를 도입을 했었냐면 아래서 판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내린 거예요. 전문 자격사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합격생이 배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문 자격사들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리사 인원 확대의 필요가 정책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죠? 확대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죠. 일환으로 변리사 1, 2차 시험의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002년도 3월 25일 개정 전 구변리사법 시행령이 절대평가제를 도입한 목적과 그 경위, 그 이전 수년간 상대평가제에 의해서 시행된 1차 시험의 합격 점수, 개정 전 시행령의 공포 유예 기간, 그 후 1차 시험을 다시 뭐라고 한다면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이와 같은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개정 공포 그에 따른 시험 공고 등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절대평가제를 다시 상대평가제로 이렇게 바꾼 일련의 상황을 보아하니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기해서 절대평가제가 요구되는 합격 기준에 맞추어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이 절대평가제에 따르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절대평가제가 1차 시험에 적용이 돼요. 학생들이 2개월밖에 준비를 안 해요. 2개월이면 충분히 다 통과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딱 맞춰서. 여러분 1차 시험에서 수석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2차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1차 시험을 딱 거기 맞춰서 공부하지 누가 뭐 죽으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수험생들은 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환원시키는 개정을 하는데 유예기간 경과 규정도 두지 않고 즉시 시행을 해버린 거죠. 이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합격 기준의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험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돼요. 지금 와갖고 갑자기 바꿔버리게 되면 도대체 두 달 남은 이 시간 동안 뭘 준비하라는 이거죠. 그래서 그 위 신뢰가 크게 손상이 되었고, 특히 절대평가제에 의해서 합격 기준이 매 과목 40점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은 이래놓고 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절대평가제에 따르게 되면 합격이 가능한 점수인데 상대평가제로 바꾸다 보니까 점수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불합격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침해된 정도가 극심하며 개정 시행령에 의해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여 바로 임박해 있는 2002년도 변리사 1차 시험에 적용하면서까지, 바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를 실현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신뢰 이익 침해는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2002년 변리사 1차 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시켰지 않냐? 그래, 내가 뭐 몇몇 특정 집단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상대평가제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상대평가제를 적용시켰으니까 평등원칙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가? 물론 평등원칙엔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신뢰원칙은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같은 수험생들의 신뢰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험생들이 개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공고된 2002년에 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상대평가 바꿨는데 응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응시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자신의 신뢰 이익을 포기한 것이냐?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응시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시험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것만 가지고 개정 전 시행령의 존속에 대한 일체 신뢰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 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급 적용은 바로 진정 소급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합격을 시켜놓고 나서 다시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식의 진정 소급 적용 상황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대한 신뢰 이익이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 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에 규율을 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는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은 바로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에서도 역시 신뢰보원칙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뢰보원칙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신뢰의 대상이 뭐였어요? 행정청의 어떤 개별인에 대한 언동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무엇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법령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신뢰를. 그죠? 법령 역시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이와 같은 법도, 행정입법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정법상 근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법 4조 2항이나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언제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이냐? 자기구속원칙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조 2항이나 18조 3항이 자기구속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신뢰보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조 2항이나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서는 관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령의 해석이나 어떤 관행이 형성되었으면
선행,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조항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세법에 대한 해석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18조 3항인데 자기구속 원칙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삼았었고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역시 이것을 우리가 실정법상 근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자 3번. 어떠한 행정작용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을 하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자기구속 원칙을 얘기하면서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재량행위였어요. 재량행위. 그죠? 재량행위에서 동종의 사안인데 차별이 발생했는데 그 차별이 바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다른 차별이면 이러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건이 바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위법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재량권 행사상의 위법인 거죠. 재량의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량의 하자를. 그러나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중에서 특히나 신뢰보호 원칙만큼은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기속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기속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불문법 원칙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제 적극적 요건으로서 적용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5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한계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기구속 원칙도 적극적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 소극적 요건으로서 한계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적법성의 한계, 시간상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논의가 추가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보겠습니다. 신뢰의 대상. 신뢰의 대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학설은 이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학설은 뭐라고 하냐? 학설은 선행조치라고 합니다.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면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판례는요? 판례는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합니다. 공적견해 표명. 공적견해 표명. 우리 판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5가지 요건을 판례가 어떤 식으로 반시를 하고 있는가? 판례를 우리가 잠깐 보면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여러분들이 판례를 잠깐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건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뢰의 대상과 관련돼서 판례가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된다.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된다. 누구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인에 대하여. 그럼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행조치하고 판례가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하고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일까요? 어느 게 더 넓어요? 위에 게 훨씬 더 넓겠죠. 이게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학설은 이 학설이 말하는 선행조치라는 것은요. 모든 행정작용이요. 일체의 행정작용입니다. 일체의 행정작용. 행정입법도 신뢰할 수 있고 개별적 언동이면 당연한 것이고 행정계획도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일체의 행정작용을 다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요? 개인에 대해서 행한 공적 견해 표명만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이건 바로 뭐냐? 개별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개별적 언동에 대해서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뭔가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야, 방금 전에 변리사법 시행령 얘기했지 않냐?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령도 신뢰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례가 말한 거 아니냐? 그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문제니까 개별적 운동이 아니잖아. 특정 개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변리사법 시행령은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불합격 처분이라는 개별적 처분들을 매개로 했어요. 개별적 처분이 매개가 됐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신뢰를 판례가 인정한 것이지 판례가 법령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설은 뭐예요? 법령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행정작용 역시 모두 다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의 언동이면 족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언동이면 반드시 행정청에 행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 행위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신뢰보원칙과 관련돼서 가장 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그 대순진리회 사건입니다. 대순진리회 사건. 이 대순진리회 사건을 교수님 리딩 케이스에서는 살짝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갑이 이제 원래 이제 대순진리였었어요. 종교단체. 춘천시에 소재하는 녹지지역 내에 자신의 소유의 농지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의 토지 위에 그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 의심이 있고 춘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사업계획서, 계획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춘천시의 건축가에 당의 토지 위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이 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건축허가가 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이제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법령 해석이거든요. 단순한 법령 해석 안에는 그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법령 해석은 신뢰보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서 이거를 또 같이 물어봤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행정청의 의사를 물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건축과장은 갑에게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하며 여기까지는 단순한 법령 해석이고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뭘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런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약이라고 부릅니다. 확약. 이런 약속을 확약이라고 그래요. 확약. 확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행정작용에 대한 약속이면,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약속이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언이라고 해요. 확언. 그래서 확약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죠. 확약은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약속, 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신뢰보원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약속이에요, 약속. 서로 믿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약은 대표적인 신뢰보원칙상의 선행조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약속이니까. 대표적인 신뢰보원칙상의 선행조치다. 확약은, 대표적인 선행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갑은 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융자받고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요. 결국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융자받고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이런 걸 왜 한 거예요? 신뢰보원칙이 상대방의 관념적인 신뢰, 정신적인 신뢰, 감정적인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처리행위, 이 처리행위 동반에 따른 처리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신뢰보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런 신뢰를 했는데요. 얘가 근데 그에 따른 처리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용자를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당의 농지는 우량 농지 및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서 관련 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춘천시장은 결국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약속 누가 했어요? 약속. 건축과장이 있어요, 건축과장이. 여러분, 이 건축과장이 행정청입니까? 아니죠. 춘천시장이 행정청이에요. 춘천시장이 행정청이죠. 여러분,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죠. 그래서 이 춘천시장이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이 건축과장 얘가 뭘 한 것이다? 얘가 확약을 한 거예요. 얘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뢰의 대상은 뭐예요? 신뢰 대상은 이쪽이죠. 확약. 지금 보시다시피 소속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소속 공무원 행위. 행정기관의 언동이면 족하다. 이거 행정기관의 언동이면 족하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적극적 언동 외에 소극적 언동 역시도 이와 같은 신뢰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묵시적 견해 표명에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묵시적 견해 표명. 이건 이제 어떤 경우 말하는 거냐면 묵시적 견해 표명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비과세의 관행입니다. 비과세의 관행. 비과세 관행, 이와 같은 소극적 언동, 소극적 의사표시 역시도 이것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도 과세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묵시적 견해 표명, 모든 무응답이 전부 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뭐가 필요하느냐?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은 묵시적 견해 표명이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묵시적 견해 표명 이때 이 당시에 이 비과세 관행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관세청장이 비과세를 해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관계법규에 삭제를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 과세 안 했으니까 나도 과세하지 마. 이런 주장은 이것만 갖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묵시적 견해 표명 역시도 비과세 관행 역시도 신뢰의 대상으로 인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정인에 대한 언동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언동도 역시 포함이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가장 결정적인 판례와의 차이점이죠. 판례가 말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개인에 대해서 행한 언동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 선행 조치는 행정계획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행정계획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 있었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는 이와 같은 용도구역 결정으로서 행정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원시다 그러면 40만 그 수원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적 규율이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규율이에요. 근데 이 준주거 지역을 뭐로 바꿨냐면 전용 주거 지역으로 일정한 지역을 바꿨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으로 행정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준주거 지역 하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준주거 지역 안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 사업.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폐기물 처리법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는 뭐예요? 특허입니다. 특허. 왜 특허에 해당할까? 특허는 설권행위라고 했죠. 설권행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가 있었고, 권리 의무 관계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협의의 설권행위가 바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예요. 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 사업 면허,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도시가스 사업 허가, 이런 것들이 바로 LP 충전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바로 특허입니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공공사업과 관련돼 있죠. 공공복리와 관련이 돼 있죠. 택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버스가 있으니까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항공기가 있으니까 배 안 타도 되는 것이고,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LPG 충전 사업소가 LP 충전소가 있으니까 좀 더 싼 가격에 자동차를 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뭐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특허예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폐기물 처리 사업. 이게 만약 없었으면 우리 집에 있는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내 손으로 들고 난지도까지 가갖고 버리고 와야 돼요. 갖다 버려주죠. 해결해주죠. 그죠? 당의 공공복리와 관련된 특허입니다. 특허. 근데 이 폐기물 처리법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냐? 적정 통보를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이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최종적 허가의 일부 요건에 대한 확인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친구가 적정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용도구역이 바뀐 거예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 여기서는 무조건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이랬을 때 판례 역시도 갑에게는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이 수익적이고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갑에게 침익적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적인 행정계획이 이것이 계속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판례가 이걸 인정해요. 안 된다며. 아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이걸 지금 매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도 이런 구체적 처분이 매개가 되면은 판례 역시도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를 인정을 해준다고요. 아까 뭐랑 똑같이 변리사법 시행령과 똑같이 그죠? 법령도 역시 일반적 규율이고 행정계획도 역시 일반적 규율인데 개별적 언동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와 같은 일반적 규율을 신뢰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설은 말이죠.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학설은 이 준주거적이 존속될 것이라고 나 신뢰했다라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같은 차이점은 나중에 행정계획 파트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원고 적격과 그다음 대상 적격에서의 신청권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판례는 개별적 언동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반적 규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구체적 개별적 처분을 매개로 하면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설은 모든 행정작용, 일체의 행정작용을 신뢰의 대상으로 선행 조치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 다음 내려가 보시게 되면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구애됨이 없이 그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건 또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춘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왔죠. 농지지역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이제 또 원고 작가가 가게 되면 소송법에 가게 되면 또 자세히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건축허가인 겁니다. 그죠? 이게 건축허가인 거예요. 근데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건축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요 건축법 제 11조 1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의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묶어버리는 게 있어요. 묶어버리는 게. 이건 결국 하나의 문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냐면 건축법 제 11조 5항에 있습니다. 건축법 11조 5항에. 11조 5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 그러니까 이 인허가 말하는 거죠. 이 개발행위허가를 건축허가에다가 의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된 인허가 처분으로서 건축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으로서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법 11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겠습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요건이 있겠죠. 국토계획법 역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A, B, C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 전체가 건축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A, B, C 1, 2, 3 A, B, C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허가 처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개발행위허가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이 했죠. 그럼 춘천시 건축과장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여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이 담당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직법상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여부는 이 건축과장이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조직법상 권한 분장에 구애됨이 없이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거부한 것이 어느 쪽 문제였었어요? 건축허가는 이 순수하게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건축허가를 거부한다라고 했잖아요. 춘천시장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 누가 그 건축과장은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건축과장은 뭐는 약속할 수 있어? 이거는 약속할 수 있지. 자기 담당 직무니까. 이건 약속할 수가 없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역시도 해준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거 실질에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건축과장이 말이죠, 내부 회의를 거쳤어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얘의 입으로 말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건축과장은 개발 행위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행위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 요소를 요한다.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 단순한 법령에서 단순한 과세 누락.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비과세의 관행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건 뭐예요? 그 세무관청의 미스로 그냥 비과세가 되어왔던 거예요. 이걸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단순한 법령에서 아까 전에 갑이 이런 걸 문의했었어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걸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법에 따르게 되면 이 요건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요건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충족을 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법령 해석이죠. 그런데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그냥 우리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면 자꾸 둘러서 얘기하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이런 거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 선행 조치에 대한 불인지. 이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우리 이렇게 판단하죠. 뭐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러면 공권력 행사이면서 적법해야 된다. 그다음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다. 그러면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가치가 인정돼야 되고, 이것이 보호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거죠? 첫 번째, 사실상 신뢰 자체가 어떨 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인지했을 때. 몰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행정계획이 바뀌었다라거나, 뭐 또는 건축허가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거나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들은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뢰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철회권 유보나 사후 변경 유보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허가를 해줘.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 처분 해주면서 여기다가 뭘 붙였냐면 부관을 갖다 붙인 거예요. 부관을 딱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하겠음이라는 부관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취소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허가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얘가 나는 수익적인 이 허가 처분이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신뢰를 했는데요. 이런 주장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유 발생하면 취소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 사후 변경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철회권 유보나 사후 변경 유보가 돼 있었고, 이 같은 부관이 붙어 있었고, 그 같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가치 보시게 되면 이 보호가치는 뭐랑 반비례? 귀책사유와 반비례하는 거죠. 귀책사유와 부정행위가 개입이 됐다라거나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인정이 돼서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보호가치가. 아까 우리가 이제 판례 얘기를 하면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랬습니다. 신뢰본칙의 요건에서. 그럼 귀책사유가 뭐냐? 귀책사유가 뭐냐?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 이게 뭐냐? 했을 때, 귀책사유에 대해서 또 판례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책사유라고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에게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나, 부정행위 때문에 나간 약속, 이런 언동이었다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즉, 행정기관의 언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그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자신의 잘못으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래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떨까요?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구속원칙과 관련돼가지고, 위법한 선례가 있었어요. 위법한 선례가 있었죠? 그러면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라고 해서 자기구속원칙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자기구속원칙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차별방지의 문제인데 비해서 신뢰보원칙은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배운 걸 여러분들 여기다 연결시켜 보세요. 또 나눠지는 거지, 그렇죠? 또 나눠지는 거예요.
뭘로 나눠지냐? 저 선례는 당연히 행정청의 행위였었으니까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의 행위니까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위법성에 대해서 하자가 존재함에 대해서 판례가 하자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 이랬죠.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위법성을 인지를 했느냐 못했냐. 인지를 했다면 인지를 못했다면 그죠? 저게 잘못된 견해 표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걸 신뢰했다는 것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보가치 있는 신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거 뻔히 알고 나도 잘못하게 해주면 되겠나? 막 이게 신뢰를 막 한다? 이거 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적용되지 않아? 귀책 사유가 존재하니까. 보호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주관적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지만 여기서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행위를 보시게 되면 처리행위. 처리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본투자입니다. 자본투자. 그러니까 신뢰보원칙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운동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믿기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관념적, 정신적, 감정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신뢰보원칙이 아니고 그에 따른 처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신뢰보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리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정신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이제 판례에서 신뢰보호칙 요건 세 번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며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선행 조치에 따른 신뢰와 그 처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요것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죠. 그 같은 선행 조치가 있어서 내가 그 행위를 한 것이지,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신뢰보원칙은 존재할 수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인과관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처분,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 존재했을 때 바로 신뢰보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 5가지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요건.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을 보도록 하면, 한계 논의가 있죠? 한계. 신뢰 이익으로서 사익과 후행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라고 했던 그 상황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익, 그죠? 신뢰 이익이 있어요. 얘는 건축 허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신뢰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행 처분으로서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했었어요. 5번째 요건이죠. 거부처분. 이건 뭐라고 했나요? 우량농지 보존이라고 했어요. 우량농지를 보존한다. 나는 환경상의 공익. 그러면 아까 그거 인정되나요? 첫 번째 신뢰 대상 인정돼요? 그렇죠? 확약이었습니다. 확약 인정되죠. 두 번째, 여러분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이 되나요? 우선 인지했고요. 철회권 유보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 보호가치 인정돼요? 인정되죠. 얘한테 어떤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도 아니었었고, 얘가 어떤 부정행위를 개입시킨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보호가치는 신뢰 인정되죠. 세 번째, 여러분, 처리행위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본투자 들어갔었습니다. 설계도면도 만들고, 땅도 사고, 그랬었죠. 처리행위도 인정됩니다. 네 번째, 인과관계 인정됩니까? 그렇죠. 회신을 받고 나서, 같이 설계도면도 넣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죠.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인정됩니까?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나왔습니다. 거부처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 5개 다 충족이 돼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신뢰보호칙 위반입니다. 거부처분이. 그럼 거부처분은 위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소극적 요건에서 한계 논의를 들어가죠. 한계. 소극적 요건. 그러면 왜 거부를 했었던 거죠? 우량농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건축허가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뢰보호칙 위반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뭐지? 그게 바로 한계논인 거예요. 국민의 신뢰 이익으로서의 사익과 후행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있을 텐데 이 공익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법률 적합성 우위설. 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한다? 신뢰보호칙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원칙인데 법률 적합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법성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신뢰보호칙 위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 동의설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후행 처분한 공익이 있겠지. 그 다음에 침해되고 있는 신뢰 이익이라는 사익이 있겠지. 양자를 비교 형량해서 그래서 최종적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견해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한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선 이제 전제는
1, 2, 3, 4, 5라는 예, 적극적 요건, 적용 요건은 충족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법률적 합성 우위설. 예, 법률적 합성 우위설. 얘들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예, 합법성 희생을 동반한다면, 그렇죠? 예, 법률적 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가 없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렇다? 얘는요, 예, 법률적 합성이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신뢰보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자 동의설, 이익교량설, 예, 양자 동의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냐? 예, 합법성의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신뢰보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이익형량 들어간다. 응? 이익형량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형량을 해본 결과 예,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이 사익은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이고 공익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량동시 보전이고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바로 양자 동의설의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러면 판례는 양자 동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 판례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례는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판례가 말한 예, 신뢰보원칙의 적용요건 5가지 우리 거랑 똑같죠? 예, 공적견해 표명 거기랑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그 신뢰보원칙을 들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처분이 신뢰보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신뢰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양자동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뢰보원칙의 한계에서 이익형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형량을. 그럼 어느 입장이 맞냐? 통설 판례 입장이 양자동의설의 입장이죠. 이게 맞죠? 그래서 왜? 법적 안정성 원칙과 법률적 합성 원칙은 둘 다 법치주의 원칙의 일내용으로서 이건 둘 다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의의 원칙이에요. 동의의 원칙이니까 양자를 어떻게 해요? 비교형량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 동의설의 입장이 맞다. 또한 여러분 행정절차법 4조 2항 우리 실정법상 근거로 아까 얘기했던 4조 2항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법전 갖고 계신 분들 펴보시고요.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이라고 하고 나서 뒤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보여야 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현저히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익상 요청에 따라서 신뢰 보호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다? 행정절차법 4조 2항도 양자동의설을 사실상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동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 이제 신뢰보원칙 위반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신뢰보원칙의 한계가 실은 협의의 비례원칙이에요. 협의의 비례원칙.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 응용 한번 해볼까요? 재량권 행사상의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재량의 하자가 있냐 없냐? 우리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비례원칙은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불문법 원칙입니다. 다른 평신자 목동 부실사에서 위법성이 발견 안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파악하게 돼요. 근데 말이에요. 앞에서 신뢰보원칙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예요. 신뢰보원칙 위반 여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뢰보원칙 위반이 없다고 했을 때 비례원칙 논의로 넘어가요. 이게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적용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닐 수도 있고, 적용 요건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신뢰보원칙의 한계에 해당해서 그래서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신뢰보원칙의 한계는 뭐라고요? 이거는 이익교량설에 따랐을 때, 양자 동의설에 따랐을 때 협의의 비례 원칙이죠. 협의의 비례 원칙. 그러면 여기서 선행조치, 부가치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관한 후행처분 5가지 요건 중에 뭔가 하나가 깨져서 신뢰원칙 위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내려가서 비례원칙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이 앞에서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이익 경량도 한 바가 없어요.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신뢰원칙의 한계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결국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거는 협의의 비례원칙 위반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비례원칙 논의 따로 안 하는 거죠. 그렇겠죠? 왜? 이미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가 끝난 거니까. 신뢰보원칙 안에서, 신뢰보원칙의 한계에서 이미 비례원칙 논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5번에 있는 적용 요건을 보시게 되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예,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죠. 예, 그러면 이미 뭐야? 예, 기득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득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상대방은 이 허가 처분이 계속 존속될 것이다. 수익적 행정행위가 계속 존속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다 여러분 써놓으시고요.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 테마에 가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제한 범위로 신뢰보원칙, 실권의 법리, 비례원칙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취소 테마 가시게 되면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행정계획의 변경.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이 전용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등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준주거 지역 하에서 내가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전용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럴 때 준주거 지역 상태가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옆에 써놓으시고 행정계획 테마 가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뤄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서 실이죠.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라는 것은 옆에 써놓으시고요. 이것도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또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강화된 신뢰보원칙입니다. 강화된 신뢰보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취소권, 정지권 등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되고, 그 같은 운전면허 취소, 택시면허 취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그 같은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서 장기간 위법한 상태가 방치가 되었다면, 물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률 적합성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상대방 국민은 아니 판례는 3년 잡고 있어요. 내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지만 3년이나 운전면허 취소를 안 하고 있었으면 이제 안 하려나 보다. 행정청이 까먹었다 이게 아니라 한 달, 2달 운전면허 취소 안 나오고 있으면 좀 이따 나오겠지 까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운전면허 취소돼가지고 취소되면 택시면허도 같이 취소가 되는데 그럼 난 이제 택시 못 하겠구나. 어쩌냐? 이렇게 일하고 이제 술로 나를 세고 있어서 술로 지새우고 있는데 면허 취소가 안 나와. 술값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아직 면허 취소된 건 아니니까 영업을 좀 더 하자. 그래서 택시 영업을 계속 했어요. 취소 나올 때까지라도 하자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취소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나 보다 라고 엄청난 신뢰를, 그렇죠? 그 신뢰의 정도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행정청이 이제는 운전면허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실권의 법리라고 그래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표현이 실권 이러니까 권한이 실효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다. 그래서 주체상 하자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연결을 시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강화된 신뢰보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뢰보원칙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를 3년이 지나서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뭐예요? 재량의 하자로서 주체상 하자가 아니고 재량의 하자로서 내용상 하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뢰보원칙의 일종입니다. 그 여기 있는 거예요? 확약. 확약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확약은 대표적인 선행조치라고 했어요. 신뢰보원칙상 대표적인 선행조치. 여러분 확약이 위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주관적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야. 신뢰할 수 있죠. 네. 예, 관련돼서 우리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업면허랑 관련된 문제들. 예. 대천시장은 6개의 신어업권의 대상 어장에 대해서 A, B, C, D, E, F 등을 제1순위자로 그리고 갑을 제2순위자로 하는 갑을 제2순위자로 하는 우선순위 결정을 하였다.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은요, 선순위자와 후순위자를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거예요. 선순위자, 후순위자, 1순위자, 2순위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상 어장이 6개래요. 대상 어장이 6개인데 A, B, C, D, E, F라는 6명에게 선순위자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은 2순위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는 A, B, C, D, E, F 이 1순위자들이 면허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얘들한테 면허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면허 신청하면 갑은 면허 못 받는 거예요. 어업면허. 그렇죠? 우선순위 결정을 했는데 위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결국 A, B, C, D, E, F에게 6개의 어업면허 처분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갑은 대천시장의 A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A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1순위자로 결정된 것이다. 확약이 뭐라고요? 위법하다는 것이죠. 확약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이유로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하였다.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예, 갑의 어업면허 처분 취소에서 A 등이 신뢰 보호를 주장을 한다면 이와 같은 항변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어장 하나로 볼까요?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 볼까요? 좋습니다.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어장이 하나요. 어장 관리를 해야죠. 예, 어장이 한 개. 한 개인데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에 대해서 1순위자 결정이 나왔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을에 대해서 2순위자 결정이 나온 거예요. 결국 갑이 어업면허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허가 처분이 나와요? 얘한테 어업면허 처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이 받은 이 1순위자 결정, 이 우선순위 결정 이것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위법한 확약이다. 위법한 확약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을이 말이에요. 을이 이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고는 누굽니까? 원고는 을이죠. 피고는 누구예요? 대천시장이 피고죠. 대천시장이 피고죠. 여러분 우리 행정소송법 16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1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소송 참가 규정이 있어요. 제3자 소송 참가 규정이. 만약에 을이 이 취소해서 승소하게 되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면허 처분의 효력이 사라져 버리죠. 이 면허 처분의 효력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사라져요? 을과 누구? 여기 대천시장. 그죠? 예, 대천시장. 피고. 원고 을과 피고 대천시장 사이에 있어서 이제 면허 처분의 효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오면. 얘한테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대세효 규정이 있습니다. 대세효 규정에 따르게 되면 이 면허 처분의 효력 상실은 얘한테도 의미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싸워서 그에 따른 결론에 따라서 갑이 면허 처분의 효력을 박탈당하게 되죠. 면허를 박탈당해요. 그러면 얘가 뭐 하겠어요? 얘가 이제 이 옆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피고 대천시장 옆에 가서 도와주고 싶겠죠. 대세효 때문에.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소송 참가. 소송상 원고 피고 제3자. 소송상 제3자가 이 소송에 타인 간에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 참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3자 소송 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는 이미 면허 처분이 나왔으니까, 나한테는 또 확약이 있었잖아. 1순위자 나한테 약속했지 않는가? 우선순위 결정. 난 이걸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과연 항변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예. 이때는, 위법한 확약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얘는 뭐가 인정돼요? 부정한 행위로 했죠. 부정한 행위로.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니까 여기서 누구지? 갑의 신뢰는 보가치 있는 신뢰는 아닌 거죠. 보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항변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다음 법령의 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입법 소급 적용 금지원칙. 당사자가 이해관계 내 신뢰 보호를 위해서 법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이건 우리 아까 전에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 가지고 봤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즉 절대평가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합격자 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갖고 법 개정하면서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합격시켜버리게 되면 이런 건 뭐야?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인정될 수 없다. 예, 안 된다. 그런데 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 적용의 경우에도 예, 이익형량 과정에서 신뢰보원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 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예, 신뢰보원칙에 위반되는 위반의 효과. 이게 만약에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가 처분이면 신뢰보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인정되겠지만 위법성의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예,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죠. 신뢰보원칙 위반은 내용상 하자죠. 내용상 위법이죠. 내용상 위법은 항상 중대한 거예요. 근데 명백합니까? 아무리 기속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불문법이죠. 불문법은 항상 명백하지 않아요. 위반 여부가. 그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된다. 이게 이제 신뢰보원칙은 모든 불문법 원칙, 모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것이 명백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취소 사유에 그친다. 이거요. 예, 우리 지금까지 신뢰보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문제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신뢰의 대상도 묵시적 견해표명도 포함되는구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혹 행정청이 약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 예, 담당 소속 공무원이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계획이나 행정입법도 신뢰할 수 있구나. 판례는 것을 부정하는구나. 예, 판례도 그런 경우에도 어떤 구체적 처분을 매기로 하면 또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요런 세밀한 것들 맨날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뢰보원칙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신뢰보원칙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